그 IMF의 여파로 신용카드도 못 쓰고 통장도 못 쓰고 휴대폰도 못 쓴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디 취업하려고 그래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자로도 악행이 찍힌 사람이 안정된 직장을 갖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면이 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힘들 때 파산 신고하라고 가르쳐주는 어른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절차가 있는지 당신은 어려서 몰랐다. 네. 당시에 가족의 부채를 상환하던 긴 터널 같던 시절이 참 어두웠었다.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으면. 좀 몰라서 나락에 떨어지는 좀 일은 없도록 네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 압권.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3프로TV의 보배, 자, 권순우 취재팀장이 오늘도 저희한테 참 좋은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예, 요즘에 좀 중요할 네.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 상생금융 관련한 얘기인데. 상생금융. 네, 상생금융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네네. 좀 계실 거예요. 이 얘기 드리는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고점에 대한 기대랄까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동결을 한 지가 벌써 4번 연속 동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많아야 한 번 정도 올리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나와요. 사실 금리 고점은 정말 이제 극악의 상황입니다. 금리 고점이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금리 고점 대충 이제 거의 끝까지 왔다 그 얘기는 네. 가장 힘든 순간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렸다간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딱 멈춰놓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경기가 이제 침체되기를, 경기가 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금리 고점의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열이 됐다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과열이 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이자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파산하진 않잖아요. 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자 갚다가, 이게 금리가 고점이라는 건 그 이상으로 올릴 경우는 파탄이 난다는 얘기니까 네. 제일 고통스럽게 이자를 갚다가 이제 조금씩 그 적게 쓰고 소비도 줄여야 되고 기업도 투자를 줄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낙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을 거쳐서 이제 좀 경기가 좀 진정이 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금리 때문에 이자 내느라고 먹던 거 못 먹고 입던 거 못 입고, 정말 또 되게 안타까운 거는 그 마태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태효과요? 네, 성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뭐 있는 자 더 가질 것이며 네. 없는 자 가진 것조차 뺏기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네, 이게 성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경기가 안 좋지만, 그렇긴 하죠.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먹는 애는 많이 먹고 뭐 많이 못 먹는 애는 조금 먹고, 네. 근데 먹긴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좀 힘센 사람들한테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더 악착같이 가져갑니다. 아. 그러면 약한 사람은 더 많이 뺏겨요. 네네. 그러니까 GDP가 1%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1%씩만 손해를 보면 돼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10%, 20% 성장할 수도 있고, 네. 거기에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1%가 아니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은행의 상생 금융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좀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아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그나마라도 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움직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좀 떠올랐던 네.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고 예전 아이유 나오는 되게 드라마. 유명했죠, 이거. 되게 네. 유명했죠. 아이유 나온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네.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이게 그 이성균 씨가 네네. 그 부모님 계시니? 그랬더니 아이유 지안이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다른 자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네. 그 손녀가 네. 혼자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사채 이자도 쓰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동훈이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를 왜 네가 모시냐? 요양원에 모시지. 그랬더니 쫓겨났다. 네. 근데 요양원에 갔었는데 네. 돈을 못 내가지고 쫓겨났다. 그랬더니 동훈이가 아니 손녀는 부양 의무자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너가 의무적으로 보양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도 없고 네. 장애까지 있으면 요양원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 그렇구나. 네, 왜 쫓겨나냐? 네. 그게 네가 같이 살게 되면 네 소득이 잡히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 대한 요양이 안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주소지 분리하고 네.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라. 주소지 분리하면 부양 의무자가 아니니까 예. 할머니는 혼자인 거고 그리고 소득이 없어지고 소득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은 네.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런 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냐 그동안. 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게 사느라 뭐 제도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고 그냥 힘들게 할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 네. 이게 나연 씨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정말 까칠하게 네네. 힘들게 살아온 소녀에게 이제 이런 제도를 소개해 준 거예요. 네네. 그리고서 이제 뒤늦게 그걸 알게 돼서 주소지 분리하고 요양등급 신청을 해서 할머니도 이제 좀 편하게 요양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 지안이도 네네. 이제 할머니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좀 덜어진 그런 건데 아. 사실 이렇게 복지제도라는 것들이 있어도 네. 정말 삶이 너무 팍팍해서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약간 이 상생금융 관련한 에피소드를 준비하다가 이 나야 씨의 한 장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그 이제 어떤 상생금융 내지는 방금 보여주셨던 이런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하고 예.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또 더 개선시키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럼 그것을 정말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아직은 부족한 게 많죠. 물론 예. 뉴스로 나오지만 그 뉴스로 흘러 지나간 이후에 실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 뉴스를 보고 정말 그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좀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 또 이제 뉴스는 흘러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예. 그걸 저희가 또 좀 사람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자를 상환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유사일에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상생금융이라는 거는 진짜 어떤 급변한 상황에 돈을 빌렸을 때는 몰랐었던 네. 뭐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실직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빚을 제대로 못 갚는 상황이 됐는데 이 사람을 조금 조정해 주면은 나중에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은 빚을 못 갚았으니까 너는 채무불이행자야. 너는 이제 신용불량자야.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차라리 빚을 좀 이렇게 나눠서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은행 입장에서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죠. 1,000만 원 빌린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 지금 한 3달만 도와주면 1,000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예. 근데 3달 못 기다려. 그러면 이제 파산시켜. 그럼 1,000만 원 못 돌려받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도 파산이 아니라 디폴트가 되는 건데 네. 그럼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이제 금융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못 쓰고 네. 신용카드도 못 쓰고 네. 심지어 통장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월급도 제대로 월급 통장에 못 받게 되면은 그렇죠. 일자리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제 금리 고점에서 이런 상황들이 꽤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상생금융 제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드리면은 네. 이게 그냥 자영업자의 사례예요. 2020년 코로나19 여파를 맞아서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도 못 낼 정도로 유동성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좀 지나면 매출이 회복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돈을 갚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에서 한 13% 정도의 고금리 대출 7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가서 신청을 한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라 지금 자영업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은데 이거 개선이 되면 내가 정말 갚을 의지가 강하다. 네네. 이제 그거를 심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심사가 그냥 뭐 봐서 불쌍하다고 해주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 사람이
회복해서 약속대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혹시 뭐 빼돌린 돈은 없는지 네. 이런 것도 다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에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좀 갚을 의지가 좀 있어 보인다. 혹은 이자를 조금만 감면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잘 갚을 수 있겠다 네. 싶으면은 이분이 받았던 거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국가기관이죠. 네. 거기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서 그럼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담보라든지 신용이 없지만 나라가 보증을 해줄 테니 네. 이 사람한테 금리를 좀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5.5%로 금리를 인하를 하고 네.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해서 이 대환을 해서 대출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아하. 또 하나는 20대 초년병 여성분인데 이게 소득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출이 잘 안 나왔었고 그러다 생활비 필요할 때마다 카드론을 받다 보니까 무려 15개 카드사의 대출을 받게 됐던 거예요. 돌려받겠군요. 근데 액수가 크진 않아요. 네. 액수가 크진 않은데 이게 이제 카드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카드론 받을 때마다 신용 점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주변에서 그런 소개를 받은 거예요. 상생금융이라는 게 있으니까 금융회사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네네. 라고 해서 금융회사에 가보니까 은행에 가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혹시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상생금융 상품을 소개를 받아서 그 15개 카드론을 그냥 다 네. 한 번에 대환을 할 수 있는 금액을 10% 미만으로 좀 대환을 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사실 저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제가 만약에 저의 입장을 대입을 해서 자영업자예요. 근데 담보도 없어. 예. 담보도 없는데 지금 그래갖고 13%짜리 막 7천만 원 했는데 이자도 버겁고 한데 근데 담보가 없으니 상생금융이 있다는 걸 찾을 시도조차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회초년생 일단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카드를 써서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다음 그 이전 카드 맞고 하는 그 과정만 반복할 뿐이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다는 거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은행에서는 처음 갔을 때 대출 잘 안 되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상생금융이라는 게 이제 좀 이런 상황 네. 금리가 올라가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워진 상황이 있으면서 금융회사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 만든 거니까 네. 이걸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상생금융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그 돈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사실 이런 상생금융의 개념은 과거의 금융권에서는 사실 거의 전무했습니다. 과거라는 게 어느 정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2008년을 변곡점으로 보는데 네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월스트리트 점령하라 시위가 있었는데 네네. 이게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거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걸 해서 결국 이제 뭐 빚을 못 갚을 사람들한테까지 대출을 해주고 그거 가지고 파생 상품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터지고 났을 때 사람들은 정말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그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는 언제고 왜 당신들은 또 그래놓고서도 나중에 뭐 공적자금 지원받아서 이렇게 뭐 성과급도 받고 살고 네네. 왜 우리는 집에서까지 쫓겨나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금융이라는 게 이게 정상이냐라는 네.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은행의 금융회사의 어떤 영업행위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게 됐는데 어떤 거냐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만이 영업행위로 보지 않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 그 사람이 정말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빚을 못 갚을 사람한테 그냥 막무가내로 대출을 해주는 거는 이거는 규정에 어긋난다. 라고 규정을 한 게 하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좀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어느 순간 펼쳐졌다. 그랬을 때 빚을 못 갚다.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상황이 있었고 이렇게 좀 구조를 바꿔주면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까지 금융의 영업행위다. 그래. 그러니까 역할이다. 예. 그럼 만약에 그분에 대해서 그런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는 거는 네. 불공정 영업행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안전 판매가 네네. 이 사람한테 속여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까지만 불안전 판매가 아니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그거를 하지 않아도 불안전판매. 예,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는 것은 영국에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영국 그 금융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재무부 차원에서 원리금 연체 위기에 처한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무부하고 은행이죠. 네. 은행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협약 내용이 뭐냐면은 그 신용 점수에 영향 없이 대출 기간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네. 지금 돈 갚기가 좀 힘듭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래요? 그럼 신용등급 떨어뜨려야 되겠네?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더라도 1년 이내에 주택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담보라고 해서 압류를 해버리면 네. 그 사람은 주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정금리 대출 종료 6개월 전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은 본인은 압니다. 내가 언제쯤 되면은 정말 내 통장에 돈이 떨어지게 될지 아니까 한 6개월 전에 가서 얘기를 해서 연장 계약을 체결하나 대환 대출 네네. 만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조정하거나 이런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했었고 또 소비자는 6개월 동안 이자만 갚는 상품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러니까 당분간 지금 내가 지금 잠깐 힘들어서 원금을 좀 상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자는 계속 갚을게요 라는 것들도 있고 또 월 상환금을 줄이면서 만기를 연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10개월 안에 10개로 쪼개서는 못 갚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개월이면 제가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네.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기관들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정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상생금융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하는 방식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만, 대출을 금융산물을 파는 것만이 영업행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잘 갚을 수 있도록 그 컨설팅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것까지도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보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것까지를 그 금융행위의 일부로 규정을 하면서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빚갚기 좀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질 테니 네. 그런 고객들에게 이용 가능한 제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라 네네. 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제도들이 많이 좀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단 그 노력들을 보면은 그 뭐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뭐 집담보 대출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금융 소비자들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조금씩 이제 부담을 좀 경감해 주는 그런 방안들을 은행들이 좀 내놓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부담 경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아요. 네네. 근데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이제 9천억 정도의 어떤 경감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좀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빚갚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그거를 빚을 못 갚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정을 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네. 한번 디폴트가 돼서 이제 그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규정이 되고 나면은 네.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그거를 좀 잘게 쪼개서 갚는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조금씩 깎아준다거나 네. 그러면서 은행은 한 9천억 원 정도의 어떤 그런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생금융과 관련한 제도들 중에는 우선 개인대출 상품의 금리를 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0.2에서 그 많게는 한 1.2%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출받은 상품의 대부분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의 일부를 그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개인이 모두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 일부를 좀 그 은행에서 좀 나누자라는 취지로 좀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좀 적용이 됐고요. 또 이제 신용도라든지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 네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고금리 이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게 더 낮은데 금리가 낮은데 은행 1금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네네. 그럼 그걸 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면은 받으면 되죠. 진작 받았지 내가 거기 왜 갔겠냐 네네. 할 텐데 이거는 지금 어떤 상생금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금융 가서 받으셨을 때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행에서 안 해줬는데 그 지금 그래서 이금융을 갔던 건데
지금은 어떤 상생금융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은행에 가서 다시 물어보시면 아 이게 일반 대출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환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 상품들, 세이망호시라든지 햇살론 등 이런 그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최대 1.5%포인트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대환대출이라는 게 이쪽 대출 갚고 네. 이쪽 대출 새로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저신용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 네.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가 조금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그 어차피 갚은 거잖아요. 네네. 이자로 갚은 부분의 일부를 그 원금을 갚은 걸로 인정해 주는. 이자 갚은 거를 원금 갚은 걸로.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최소한 6%를 초과하는 네네. 고금리로 냈던 이자의 경우, 그러니까 네. 일반 이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취약차주의 경우, 그러니까 네. 전제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네. 취약차주의 경우 그 적정 금리 이상으로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대 한도는 정해놨죠. 최대 3%까지는 원금 상환으로 간주해주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제 개인하고 또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럼요. 네. 여기는 일종의 이제 기업인데 네.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기업이라 요건 좀 다른데 일단 금리 변동에 대한 그 위험을 좀 낮춰주는 프로그램들인데요. 그 일단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를 인하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변동금리로 돼 있는데 네. 이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고정이 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했을 때 이자를 좀 더 인하해 주는 방식이 있고, 근데 이게 고정금리로 했는데 네. 금리가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손해 아니에요? 내가 손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네. 시장 금리가 내리면 네. 변동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와, 진짜 꼼꼼하게 살펴줬네요. 그렇죠. 뭐 지금 고정금리 잡았다가 네. 확 떨어져 버리면은 내 네. 손해니까. 5% 고정금리인데 갑자기 경기 안 좋아져서 시장금리 2% 떨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뭐 또 지역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담보나 신용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월급쟁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종의 담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기관인데, 그러니까 보증서주는 나의 아저씨. 그렇죠. 우리 동네 나의 아저씨. 예. 네. 그런 데들도 특별 출연을 했어요. 지금 상황이 내가 담보를 이만큼 나의 아저씨를 해줬는데 네네. 이전까지 이만큼 해주다가 지금 세상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 힘든 사람이 많을 것 같아라고 해서 특별 출연을 통해서 대출을 좀 확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우대해주는 제도들도 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고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 상환액 좀 원금 저기로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은행 자체적으로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에서 해주는 거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영세상인의 이제 협약대출 고정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대출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저거 문제죠. 네, 이거 만기 되면은 네. 그동안 이게 안 갚았던 안 갚았던 거 한 번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네네.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상황 잘 설명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서 갚을 여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들을 다 심사를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코로나 지원 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환 대출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만기가 됐다 그러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들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은행별로 다루는 상생금융 상품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 찾아갔는데 저한테 맞지 않은 상품을 우리은행에서 취급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 그러니까 뭔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 상생금융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그 은행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게 돈 버는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진짜 대대적으로 금융상품 팔듯이 네네. 뭐 방송 광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인식들은 금융회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그 적극적으로 그 그러니까 대응을 해주는, 네네. 뭐 적극적으로 광고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이거를 그런 프로그램을 와서 찾아오면은 좀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도에서 뭐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회생이라든지 여기까지 가야 되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금융거래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근데 사실 돈을 못 갚으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융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게 그런 상담을 받는 것까지도 금융의 역할로 요구되고 있다라는 네네. 거. 이거는 시대적 조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 네. 개인 고객이 한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가계 취약차주 네. 같은 경우 가계 취약차주 같은 경우에 1,500억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한 3,500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내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지레 겁을 먹지 마시고 맞아요.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럼 어디 가서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네. 이거는 제가 그 사이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같이 보시면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러니까 소비자 포탈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소비자 포탈에 가면은 상생금융 상품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예금이라든지 대출 상품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금이나 대출 상품은 이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거고 상생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진짜 힘들어지신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은행별로 다 달라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출 원금 자동 감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라고 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뭐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세이망호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세이망호시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네.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아이고. 경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네요.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금융권의 대출 거래 기간이 1년 이상 그리고 이금융권의 대출 합산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네네.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판매 채널 영업점 대출 한도는 3,500만 원 이런 식의 기준들이 나와 그러네요.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걸 보고 나서도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또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어떤 상생금융제도가 있는지는 여기 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모바일 신용대출 특판 이러면은 뭐 여유자금이나 금리 확인도 가능하고 한도도 알 수 있고 네. 금리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기준이 까다롭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일단 뭐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데 네.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도박하다가 빚냈는데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네, 아니면 뭐 코인하다가 코인하다 그랬는데 물렸는데 네. 이런 인식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뭐 빚갚을 능력이 되는데 안 내려고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자산을 어디 빼돌렸다거나 그리고 뭐 어차피 못 갚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이 사람은 못 갚아. 근데 그냥 뭐 이자 조금 낮춰서 버텨보려고 이런 것들이 다 심사를 통해서 걸러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사람의 사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면 이제 생계비 지출 증가가 30%, 제일 많네요. 실직이 20%. 그러니까 네. 이 두 개만 해도 절반이 넘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코인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실패 관련한 투자 거는 실패. 0.8%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근로소득 감소가 12%, 금융비용 증가가 뭐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과거에 18년간 서민 채무 지원에 대한 어떤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한 146만 명인데 네네. 그럼 이분들이 그냥 좀 이자 깎아줬다고 해서 그냥 좀 덜 갚고 망했냐? 그러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60% 이상은 성실하게 상환을 해서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참 이분들에 대한 통계도 되게 좀 숫자 자체를 봤을 때 저는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분의 연소득이 예. 1,2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연소득. 연소득이요? 예. 한 달에 100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러네요. 그런 수준이고 200만 원은 받아야 최저임금인데. 그리고 이분들이 빌린 대출이 네. 한 1,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엄청나게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1,300만 원 빌려가지고 그거 결국은 이제 자기 월 소득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쵸. 이거를 못 갚아서 한 1,000만 원 안팎의 빚 때문에 경제적 파산 상태에 내몰리게 됐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한 60%는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재기에 성공을 하셨고 네네. 그러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은데 그 예전에 그 IMF 네. 그 외환위기 때
그때 이제 사업 실패라든지 정리해고로 빚을 못 갚아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사람이 한 236만 명 정도가 됐어요. 네. 근데 그들 중에 이제 연대보증 채무, 그러니까 네. 뭐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아니면 친구에 대한 연대보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1만 명 정도가 나중에 네. 나중에 사면을 받게 됐어요. 네네. 근데 그게 몇 년이 걸렸냐면은 2013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는 1997년이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15년 동안 그 IMF의 여파로 채무불이행자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했었던 거예요. 신용카드도 못 쓰고 통장도 네네. 못 쓰고 휴대폰도 못 씁니다. 휴대폰도 선불폰만 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디 취업하려고 그래도 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자로도 악행이 찍힌 사람이 좀 괜찮은 안정된 직장을 갖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면이 되는데 15년이라는 네네.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좀 반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금리가 좀 고점을 형성하고 앞으로 이 고금리의 부담을 서민들이 좀 더 강하게 받게 될 때 네. 금융회사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상생금융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거를 좀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좀 더 열심히 살아서 갚을 수 있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금융회사들이 많이 그 준비를 해놨으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탈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에 가서 뭔가 좀 그 한 상담을 좀 받아 보시면은 네네. 자신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 통계만 보더라도 크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생계비 지출, 실직, 금융비용 증가 이거 이자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쓰게 됐다는 거고 근로소득 감소 내가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그 외부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사건들 같은데 그게 거의 한 80%가 넘네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있을 때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생계비 지출도 분명히 늘어나게 될 그러겠죠. 거고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직장을 잃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 이자가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금융 비용도 증가할 거고 그리고 뭐 회사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네. 감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 채무를 잘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상생금융 프로그램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제가 어렵고 금리가 높은 시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진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가버린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가서 뭐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하셔야 될 테지만 지금 그 전에 좀 그 상환이 가능한 레벨에서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좀 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 그 SNS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SNS 댓글 중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힘들 때 파산 신고하라고 가르쳐주는 어른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절차가 있는지 당신은 어려서 몰랐다. 네. 당시에 가족의 부채를 상환하던 긴 터널 같던 시절이 참 어두웠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게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자 이런 거는 아닌데 네네.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으면. 좀 몰라서 나락에 떨어지는 좀 일은 없도록 네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 친구 가운데도 이제 가정의 빚을 본인이 스스로 갚느라 되게 그 젊은 시절을 다 고생하고 이제 겨우 그걸 다 갚은 친구도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방금 계속 말씀해 주셨던 이런 상생금융 상품들을 이용하면 내가 당장 짊어져야 될 부담을 조금 나눠줌으로써 예.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눠줌으로써 그런 분들의 힘든 시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도 이런 얘기 물론 제가 직접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 갖고 참 그렇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 아까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럼 예를 들어 저 취약 차주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 당사자가 원하기에
저는 한 30개월에 나눠서 갚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겠죠? 아 그렇게 마음대로 다 되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이게 사람마다 사연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가 되는구나. 내가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뭔가 어려워지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예. 위축되면 특히 그 1금융권에 은행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턱이 되게 높아져요. 그쵸. 겁나고. 하지만 여러분들 두드려 보시면 요즘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변에 뭔가 있다 싶으면 그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 나야 씨 드라마에서 네. 그 이성균 동훈처럼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냐? 라고 하지 말고 하면서 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는 1차에서 거절됐으니까 1차는 다시 한번 또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계속 고금리 상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문을 열고 있는 금융상품들, 특히 상생 금융상품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전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프로TV 압권, 저는 이주호 기자였고요. 예, 권순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